여러분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교시에서는 우리 기억장치를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기능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논리 회로를 가지고 구조를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 장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또 버퍼 메모리, 뭐 이런 얘기도 드린 걸로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책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해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이제 참고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총 정리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또 몇 개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보지 말고 좀 눈을 감고 좀 보면, 눈을 감으면 우리가 전원을 켜기 전에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냐? 롬이라는 놈이 있어요. 롬. 리드 온리 메모리. 대표적인 비휘발성 반도체 제품이죠. 거기에 펌웨어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수행돼야 될 거. 사용자가 전원을 켜면 주인님이 이제 컴퓨터를 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 이제 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주기억 장치에 롬이 들어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전원 장치 옆에 롬에 있는 거. 어쨌든 수행할 때는 롬에 있는 거를 램에 가져와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서 부팅한다 그러죠? 부팅하는 것까지. 이에 필요한 명령어를 쭉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딱 대기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그까지 좀 이해를 하셨죠? 전원을 켜면 롬에 있는 걸 가져와서 다 제어 장치들이 관여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자, 이제 사용자가 이제부터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전에 이미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 장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한글 작업을 하든 워드 작업을 하든 뭐 이제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CPU에서 관할하지는 않고, 그렇죠? 얘를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보통 D램이라고 하는 거죠. 다이나믹 램. 왼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램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렇죠? 그래서 가져와서 수행을 하죠.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때 이제 CPU 안에 있는 PC와 MAR, MBR, IR, 제어장치, ALU, AC 이런 놈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메모리를 말씀을 드렸죠. CPU에서 관할하는 거는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은 버퍼 메모리죠. 그래서 어떠한 버스들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억 장치의 처리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있던 버퍼 메모리 것들을 캐시 메모리에 갖다 놓고 CPU에서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져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 가서 뒤지고, 그쵸? 그래서 버퍼 메모리에 있는 거 계속 쌓이는 대로 얘는 캐시 메모리에 갖다 놔요. 그쵸? 그때 요 캐시 메모리는 SRAM, 버퍼 메모리는 DRAM 중에 이제 일부니까 그건 DRAM이고. 그래서 SRAM으로 캐시 메모리를 만들고 얘는 재충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가져오면 거기에 SRAM 형태로 저장이 되고, 반면에 D램은 재충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D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D램과 캐시 메모리의 SRAM, 다이나믹 램과 스타틱 램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SRAM은 여러분들이 봤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플립플랍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게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거고,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자, 전화, 우리 트랜지스터, 각각의 비트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 전기를 흐르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0과 1을 구분하는. 그렇죠? 그때 이제 여기서
그 롬하고 이제 디램하고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죠. 주소선의 수와 그 다음에 출력하는 비트의 수죠. 주소의 수가 n개면 2n승 곱하기 출력하는 비트 수가 기억장치 용량이다. 그렇죠? 그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SRAM 같은 경우는 플립플랍형의 셀의 개수 가지고 메모리 셀의 개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일반적인 기억장치라 하면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잊지 마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롬은 어떻게 돼요? 롬 리드 온리 메모리, 그 제어 기억 장치의 이제 대표적인 또 롬이 돼 있죠. 제어 장치 안에 있는 기억 장치가 대표적인 또 롬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님이 컴퓨터 켤 때 펌웨어가 저장돼 있는 놈도 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롬의 성질은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 이게 대표적인 그 처음에 초창기 마스크 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절대로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거를 여러분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거기다 뭐 그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의 변형된 형태들이 한번 좀 수정하자 해서 프로그래머블 롬, 그 다음에 한 번 지우고 프로그램 가능하게 하자, 뭐 읽기 쓰기 한번, erasable and programmable, 여러 번 좀 가능하자, 기술이 자꾸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중에 자외선 말고 전기적 신호로 하자, 이런 기술을 쓴 게 EPROM, 그 다음에 얘가 블락 단위로 설정한 게 플래시를 여러 개 설정한 게 SSD. 요즘 요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램의 발전은 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D램 개발, 이전 거보다 조그마한 공간에 더 많이 저장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자꾸 소형화가 되고, 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 기억장치 용량을 많이 하면서 기술적으로 뭐 좀 작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그 기술 발전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램과 롬은 이제 임의 접근 방법이죠.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거, 랜덤 액세스로 이제 접근하는 거, 뭐 읽기를 하든 뭐 쓰기를 하든, 읽을 때는 주소 가지고 하고, 우리가 제어 장치에서 그 읽기 회로 그 다음에 출력 회로 가지고 조정하는 법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 연관이 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또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 텐데, 대표적인 보조기억 장치가 이제 하드디스크죠. 자기 디스크가 내장되어 있는 거. 이제 컴퓨터마다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외부용으로 뭐 그 자기 드럼, CD롬, DVD 이것도 다 직접 접근 방법의 보조기억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면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의 일부 용량을 또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도 있고, 어쨌든 이제 직접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테이프 방법은 순차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접근해야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찾아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밑에 있는 자기 테이프가 용량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중에 이제 HDD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주기억 장치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죠. 그 다음에 레지스타죠. 그 안에 있는 레지스타들도 다 그 우리 램 형태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 SRAM, 램 중에서도 레지스타들은 주로 그 재충전이 필요 없는 플립플랍형의 그 스타틱 램으로 레지스타들을 다 구성을 합니다. PC, MAR, MBR, IR, AC 이런 것들 다 뭐다? 롬이 아니라 SRAM이다. D램이 아니라 SRAM이다. 플립플랍형이다. 그래서 요 플립플랍형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논리회로의 게이트, 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고, 그 책에서 많은 회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복잡하지만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저 SSD.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HDD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드디스크. 이게 이제 다시 안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쵸? 동그란 형태로 여기 이제 왼쪽에서 쓱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된 게 암이야. 그다음에 요 하드디스크 안에는 섹타와 실린다 뭐 이렇게 실린다가 또 이제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SSD 메모리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소형화가 되고, 그다음에 HDD보다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죠? 가격이 좀 싸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시간이 빠른 거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빨리 이제 소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HD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말인데, 그 자기 디스크가 내장이 돼 있고 요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 얘가 회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순차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직접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랜덤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면서 직접 접근 방법을 쓰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그 주소를 읽어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에 반해서 SSD 메모리가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안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EEPROM 계열의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블락 단위로 읽거나 쓰거나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디스크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에 대부분 요 SSD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보조 기억 장치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뭐 그 핸드폰 전화번호 같은 게 다 이제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시험 문제 요즘 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HDD의 장점을 아래 것부터 보면 가격이 싸고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게 SSD의 좀 단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좀 비싸고 HDD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한대이긴 하지만 읽고 쓰는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좀 쓰게 되면 또 장기간 또 안 쓰게 되면 데이터가 좀 사라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장기간이라는 게 뭐 1시간 안 쓰면 2시간 안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별로 이제 못 느끼고 쓰고 있는 정도라서, 밑에 있는 단점 2개는 좀 사실은 좀 뭐 이론적인 단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단점이 2개는 위에 있는 거죠.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하고 HDD에 비해서 용량이 작은데, 그런데 SSD는 크기가 좀 작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SSD 장점을 보면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빨리 접근해서 주소를 찾아오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HDD에 비해서 이제 충격에 강해요. 물론 HDD는 컴퓨터 안에 있어서 전체 겉에 있는 게 이제 좀 보안 작용을 하긴 하지만 SSD는 휴대용으로 또 가능히 하고 외부 외장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진동 충격에 강한 거고, 그 다음에 그 HDD의 단점이 이제 회전하면서 소리가 많이 나요. 뭐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뭐 그렇게 또 느낄 정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그 소음이라든지 전력을 덜 사용해요. 얘 장점, SSD의 장점이 반대로 HDD의 단점이 되는 거죠. 대각선 방향으로 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 HDD는 진동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고 소리가 나고 열이 많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HDD가 돌아가는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열이 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성능이 안 좋아지면서 또 주기억 장치에서 HDD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DD 성능이 낮아지면 주기억 장치도 빨리 못 가져오고 결국 CPU 제어 장치에서 또 빨리빨리 못 해주고 하면서 컴퓨터가 오래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있네 라고 느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청소를 뭐 주기적으로 하면 되면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어쨌든 HDD의 성능이 역시 뭐 주기억 장치랑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컴퓨터의 성능을 또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조기억 장치 부분에서
요 SSD에 대한 설명을 거의 5, 6페이지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개정되면서 SSD에 대한 얘기를 또 구조라든지 그 HDD랑 비교하는 요 내용이 책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기억 장치를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SD에 대해서도 요즘 나오는 많이 쓰고 있는 반도체 방식의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억장치까지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조기억장치를 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우리가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 여기서는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또 이런 문제가 간혹 커말에서는 여전히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한 2주차인가요?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컴퓨터의 논리적인 구성 단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비트라 그랬죠. 0하고 1. 그다음 그게 8개가 모이면 그 전에 4개가 모이면 니블 4비트를 그게 2개가 모이면 니블 2개면 1바이트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그 다음에 바이트들이 모여서 명령 하나를 형성하는 워드가 되는 거고 워드가 모여서 하나의 필드가 되는 거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 다음에 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뭐 이런 거로 어떤 개념적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서 좀 공부를 좀 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비트 다음에 바이트는 맞는데 그 다음에 바이트 다음에 필드가 워드보다 큰 건 아니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을 좀 보면 2번도 워드가 모여서 바이트가 여기 이제 세 번째 오면 안 되는 거죠. 바이트가 제일 작은 거니까 맨 처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보면 워드 다음에 필드 다음에 파일이 레코더보다 크진 않아요. 레코드들이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들이 모여서 파일이 되고 여러 개의 파일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설명이 쭉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1번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러니 2번죠. 우리가 버퍼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일부에 있는 거를 캐시 메모리에 미리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번에 보면 주기억 장치 용량을 크게 한다 이거는 아니죠.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쓰면서 주기억 장치 용량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 2, 3, 4번은 맞는 얘기죠. 주기억 장치를 읽어내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자료를 기억하는 공간이고 이제 데이터가 CPU에서 여러 번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가져가는 거 그렇죠? 한꺼번에 캐시 메모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이거와 비슷한 게 앞에서도 또 풀어봤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주소선이 이제 입력한 게 8개예요. 그러면 2의 8승에 서로 다른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랬죠. 주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8개니까 256 곱하기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256바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은 2번이 되겠죠. 2의 8승 곱하기 8비트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256바이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2의 8승.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롬이나 램이나 특히 램 중에서 D램 기억장치의 용량은 가로 곱하기 세로 입력 번지수의 개수의 n이다 그러면 그게 2의 n승 곱하기 워드 여기는 워드는 출력 데이터 선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같은 문제가 또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한 거,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다이나믹 램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스타틱 램 같은 경우는 같은 램이지만
그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 같은 거, 그죠? 이런 걸로 구성된 거는 재충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는 한 번씩 전원을 연결해서 얘가 전하에, 그러니까 우리 컨덴서라 그러고 또 거기 그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전기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제 그 흐르고 있는 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흐르고 있으면 1 아니면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기적인 신호가 1이냐 0이냐. 그걸 가지고 여전히 내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화를 충전하는 방법과 플립플랍형 회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여전히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기억장치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형태의 기억장치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플립플랍형 회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타라든지 캐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재충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플립플랍형 형태의 그 셀을 가지고, 메모리 셀을 가지고 캐시 메모리라든지 이제 레지스타들을 구성하고 있는 재충전이 필요 없는 그게 이제 SRA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3번과 4번은 롬의 형태죠. 프로그래머블한 롬이냐 아니면 이레이저블 앤드 프로그래머블한 롬이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EEPROM. 그게 플래시 메모리, 그게 SSD 메모리. 이렇게 흘러가는 그 발전의 형태.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업 D램 뭐 이런데 그 사람 이제 그 뭐 로봇을 만드는 D램이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AI 로봇, 여러분들 음성 여기 그 뭐 TV 켜줘, 날씨 어때, AI 있죠? 비서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이 다 D램 형태의 메모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작게 만들고 성능이 좋게 만드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메모리 산업에서는 핵심적인 주도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산업하고 메모리 산업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그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이해를 하시고, 제가 강의 자료에 다시 강의 자료를 다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 우리가 이제 요 4교시 첫 번째 했었던 요 그 표 있죠, 표. 그래서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또 접근 방법 랜덤이냐, 또 직접이냐 순차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재충전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기준들이 있고, 발전 방향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얼마나 작은 그 반도체에 많은 용량을 그 저장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자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그게 이제 기업의 성과,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주차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